안녕하세요. 예기치 않게 큰 선물을 받고 인생의 위기를 넘긴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락한 집, 먹을 것과 입을 것, 편리한 차와 집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물론 이것들 모두 살아가는데 빠져선 안 될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락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누린다고 한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남는 건 쓸쓸함과 외로움 뿐일 테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곤 하죠. 저 또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1년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난 당시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엄마는 오로지 일만 할 뿐 자식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 소원이 엄마에게 잔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일 정도로 엄마는 아예 집안일에 무관심했죠. 메리아스 가게를 하며 저와 남동생을 살뜰히 키워주신 건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시간이 흘러 엄마의 회사는 언제부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18살의 어느 날 회사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당시 전 자식인 저와 동생은 엄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저와 동생이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엄마와 달리 자식밖에 모르고 한없이 다정했던 아빠 덕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살던 지역에 곧장 취업한 동생과 다르게 저는 수도권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며 서울에 터를 잡고 살게 됐죠. 나이 30에 저는 1살 많은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21살 때 아버지를 잃고 두 남동생과 홀어머니에게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홀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죠. 처음 결혼 인사를 드리러 남편의 본가인 포항에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더군요. 에구머니나 이 한겨울에 맨다리 스타킹 하나가 웬 말이야? 예, 지금 12월이야. 겨울이라고. 요즘 아가씨들이 멋에 죽고 산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 나중에 들어보니 오랫동안 아픈 시아버지를 간병하셨던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잔소리가 많아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잔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던 전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제 사연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딱갈 때가 있나. 고작 18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가, 앞으로 내가 네 마음에 난 구멍을 메워주마. 내가 품어줄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진호랑 행복하기만 하렴. 이리 와, 내가 한번 안아보자. 남편의 따뜻하고 정 많은 마음씨는 시어머니의 성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안긴 시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살냄새가 너무 포근해 저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죠. 결혼한 뒤 저는 매일같이 시댁에 내려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저 혼자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포항에 꼬박꼬박 내려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곤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오랫동안 한 곳에서 황태해장국집을 운영하시던 시어머니 음식이 생각나 시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갔을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죠. 큰 시동생은 우리처럼 서울에, 둘째 시동생은 부산에 살았기에 내심 혼자 외로우셨다던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포항에 잘 내려오지 않던 두 시동생은 저를 보며 유난이라고 말하곤 했죠. 형수님, 그렇게 자주 내려오셔도 저희 어머니 형수님께 물려주실 재산도 많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하시는 가게도 어차피 월세고 이 낡은 전원주택도 팔아봐야 얼마 안 할걸요? 이것들아, 어머니 너희들처럼 돈만 아는 앤 줄 알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너흰 평소에 이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아주 돈 달라고 할 때만 득다같이 찾아오지? 두 시동생은 남편과 똑같은 시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데도 참 달랐습니다. 시댁에 내려올 때도 시어머니 생신이던 명절이던 손에 스팸 세트 하나도 들고 올 줄 몰랐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6년, 7년 뒤 차례로 두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두 시동생은 꼭 자기들 같은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더라고요. 자산관리사로 일한다던 큰 동서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며 직장을 그만둔 작은 동서도 처음에 시어머니께 제법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데 작은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년째부터 두 동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발단은 명절날 큰 동서의 질문 하나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진 재산 더 불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엄연히 며느리가 자산관리사인데 며느리한테 재산 맡겨서 좀 불려보시면 좋잖아요. 저한테 맡기고 몇 년만 묵혀두시면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저한테 재산 좀 맡겨보세요. 네? 무슨 말인진 알았는데 난 불리고 자시고 할 재산이 없다. 진섭이가 말 안 해주든? 이는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가게도 잘 되시고 자식들 결혼할 때 8천만 원씩 지원해 주실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실 거잖아요. 요즘 누가 노후자금도 안 남기고 자식들한테 다 퍼줘요. 노후자금으로 남겨놨던 돈도 전부 네 남편이랑 네 시동생이 까먹어버렸다. 우리 큰애는 생전 부모한테 손 벌리는 법이 없는데 나머지 두 놈은 주식으로 다 날려서 빚이 생겼다. 차 사고 내서 합의금 물어줘야 한다. 가진 이유를 다 대면 나한테 손을 벌렸어. 너희들도 다 알 거 아니야. 나한테 남은 건 쥐꼬리만한 돈하고 이 집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큰동서는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작은 시동생은 황급히 시어머니께 묻더군요. 어머니, 진짜 돈 한 푼도 없으세요?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저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서 자영업 해보려고 이미 사표도 냈는데 사업 구상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큰형 프랜차이즈 가게 차릴 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저 그런 줄 알고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요. 네 형이 나한테 손 벌리는 거 봤어? 다니던 회사 퇴직금까지 보태서 온전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시작한 거야. 생각하는 만큼만 눈에 보인다고? 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처자식도 있는 놈이 대책도 없이. 너 퇴직금은 그럼 어쨌어? 한창 오른다는 주식이 있어서 그거 사느라 거기 물려 있어요. 그거 지금 많이 떨어져서 빼면 엄청 손해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이놈아. 뭐든 도전하는 거야 좋다만 넌 왜 자꾸 네 힘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시작하고 해결할 생각만 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몰라요.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막내 너 그만 안 해? 어디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 내가 재수씨 앞이라서 가만두고 보고 있었더니 너 어머니랑 이 형이 아주 우습지? 아니 큰형, 그게 아니고 너희 둘 다 잘 들어. 어머니가 너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거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 타갈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로 집안 재산 바닥났을 때 해장국집 하면서 자식들 학비까지 다 대주시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 안 해? 거기다가 악자까지 돈 모아서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따 대고 지금 돈 안 준다고 징징대고 있어? 너희 둘 다 앞으로 어머니께 또 돈 얘기 꺼내기만 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둬. 남편의 으름장에 시동생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던 전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죠.
그 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야단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동생은 처가에 손을 벌려 기어코 돈가스 가게 창업을 했더군요.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주며 시어머니는 탄식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네 큰 시동생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합의금 물고 면허도 취소됐단다. 애들이 왜 이렇게 이 나이 먹고서도 철이 없는 건지 내가 아주 한숨 쉬다가 폐가 말라버릴 것 같다. 아범의 반의 반만 그놈들이 닮았어도 내가 이렇게 속이 탈 것 같진 않구나. 그건 그렇고 아범 가게가 요즘 많이 어렵다며? 너흰 괜찮은 거니? 아휴, 시국이 시국이니 자영업자들이 온통 난리더구나. 막내 이 와중에 무슨 식당을 연다고. 아휴, 저흰 괜찮아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아범 가게 인건비 줄인다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일손을 도와야 해서 자주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너희만 알아서 잘 살면 된 거지.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돼. 당시 온 국민이 힘들던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남편의 프랜차이즈 가게 사정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께 걱정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우린 거의 낭떠러지 직전이었습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다 당겼었고 어떻게든 폐업만은 막으려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그때 차라리 회사를 그만뒀으면 안 됐었나 봐. 그때만 해도 이런 세계적 위기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누군들 이런 일을 예상했겠어? 괜찮아. 당신도 그때 백방으로 알아보고 투자 가치 있는 유망 브랜드로 차렸던 거잖아. 언젠간 이 시기도 끝이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어떻게든 양가에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 안 했어도 어떻게 다 아시고 장인어른이 2천만 원이나 보태주셔서 나 정말 죄송스러워 죽겠어. 차라리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버틸 만큼 버텨보고 정 안 되면 그냥 실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알지? 우리 아직 젊어. 나도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힘내. 우리 남편 아자아자 화이팅. 아빠 화이팅. 지민이도 화이팅. 들었지? 우리 아들도 아빠 화이팅이라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세상을 등졌던 엄마가 생각나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우리 일과 별개로 남편이 호통을 친 후 2년간 두 시동생과 동서들은 점차 시댁의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심지어 큰동서는 명절을 제외하고 그나마 딱 한 번 내려오던 시어머니의 생신에조차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죠. 화가 난 제가 큰동서에게 전화하니 동서는 도리어 제게 이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저 바쁘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음주운전에 술 취해서 폭행 시비까지 붙어서 허구한 날 합의금으로 돈 떼어 먹히는 남편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서 애도 안 들어서는 마당에 제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부모도 아닌데 남편만 보냈으면 됐지. 도움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전화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번 일만 가지고 그래? 동서, 저번에 어머님이 전복하고 소고기 보냈다고 전화했을 때도 차라리 돈을 보내주지 뭐 그런 걸 보냈냐고 되바라진 소리 해댔다며? 내가 그걸 아주 나중에 듣지만 않았어도 당장 동선에 쫓아가서 소고기든 전복이든 다 뒤집어 엎었을 거야. 그리고 그 합의금들 결국 어머님이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다 물어주셨다며? 그럼 어머니께 감사하다곤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다못해 바쁘면 생신 축하드린다고 문자라도 한 통 넣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어머니께 살갑게 굴던 것도 다 어머님한테 재산 있는 줄 알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돈 없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태도가 싹 변한 거잖아. 곰처럼 구는 척하면서 그런 건 어떻게 다 알고 있대? 아무튼 자기만 효부 났지. 어차피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분 생신을 뭐 그렇게 유난이라고 챙겨요? 형님은 돈도 시간도 여유 많으셔서 참 좋겠네요. 저 바빠요. 끊어요. 열받아서 다시 전화했지만 동서는 그 뒤에 제 전화를 아예 안 받더군요.
그리고 다음 해 추석,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차가 막혀 명절 전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시댁에 도착해 보니 큰 시동생을 제외하곤 아무도 와 있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큰 시동생에게 물었죠. 동서는요? 시장 보러 갔어요? 아니요. 일이 바쁘다고 이번에 못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그럼 작은 서방님네는요? 이번엔 처가에만 있겠단다.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서야 진성이 그놈이 나한테 전화로 그딴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더구나. 네? 아니 왜요? 자기 가게가 어려워져서 사돈 어른한테 잘 보여서 도움 받아야 된단다. 도와줄 거 아니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끊으라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일에 전화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무슨 경우라니? 두 며느리도 다 나한테 죄송하다는 연락도 한 통 없더라.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셨더군요. 남편도 화가 나서 큰 시동생에게 따지더라고요. 재수신 1년 365일이라냐? 얼마나 바쁘면 못 온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직접 못해? 아휴, 나도 몰라. 바쁘다는데 뭐 어떻게 그럼. 나도 요새 그 사람이랑 사이 안 좋아서 대화도 잘 안 해. 남편은 작은 시동생에게도 화가 나서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받아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작은 시동생은 남편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속상하셨는지 결국 눈물을 내비치며 저희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저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동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의 신호 끝에 전화를 받은 작은 동서는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명절 내내 친정에 가 있기로 했다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로 했으면 적어도 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쩜 이래? 어머, 우리 애 아빠가 미리 전화 안 드렸었대요? 전 몰랐네요. 어머님은 이제 남편이 알아서 챙기기로 해서요. 뭐라고? 그럼 동선 시댁에 아예 신경 끄겠다는 소리야? 네,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이미 어머님한테 받을 거 하나 없는 거 안 순간부터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안 하고 시댁에 신경 딱 끊어버리던데 저만 마음이 약해서 계속 시댁에 발걸음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작은 아주버님이 저희 집보다 합의금이니 뭐니 돈은 더 많이 받아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보다 돈도 3천 더 보태주시고 애 아빠 창업할 때 도움도 주신 거 아시죠? 솔직히 주는 건 다른데 대접은 똑같이 받으면 저희 부모님만 억울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는 받는 만큼 대우를 달리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돈 있는 부모만 부모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님 일찍 아버님 보내시고 혼자서 새 아들 키우려고 안간힘을 다해 열심히 사신 분이야. 혼자서 이만큼 자식들한테 해주셨으면 됐지. 앞으로 더 받을 일 없다고 부모를 이렇게 팽한다고? 서방님이 그랬어도 아내로서 동서가 말렸어야지.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못할 망정 서방님을 더 부추겼단 말이야? 형님, 까놓고 말해서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데 이제 거길 뭐하러 가요? 그 시간에 저희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훨씬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죠. 형님은 돈에 관심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은 형님 혼자 알아서 챙기세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높이시는 거 저 사절이에요. 뭐 이젠 별로 뵐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고요. 그럼 끊을게요. 어쩜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큰동서에게 전화하자 큰동서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방에서 나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린 상태였고 그 앞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표정으로 서 계셨거든요.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문은 또 언제 여셨어요? 그 방문 얼마 전에 고장나서 제대로 안 닫힌다.
우리끼리라도 음식해야지 하고 나왔다가 다 들어버렸구나. 작은 애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더라. 됐다. 너도 앞으로 걔네한테 전화해서 더는 감정 상하게 할 필요 없어. 다들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저희 아들을 제외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큰 시동생을 안방으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에 우린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실 내가 너희한테 일부러 말 안 한 얘기가 있다. 내 황태국밥집이 있는 건물 있지? 몇 년 전에 건물주가 건물을 처분하려다가 나한테 먼저 매매할 거냐고 묻더구나. 내가 거기서 장사를 오래 했으니 말이야. 솔직히 낙후된 동네기도 하고 건물도 오래돼서 사지 말까 했다가 또 새 건물주랑 보증금의 월세 논의하기도 번거롭고 혹시 나한테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니 조금 무리해서 내가 그 건물을 샀었다. 네? 아니 어머니 그 얘기를 왜 형하고 우리한테 여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네 형은 몰라도 너랑 네 동생이 알면 가만히 있었겠니? 내가 돈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남은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기대한 건 아닌데 2년 전에 내 가게 있는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샀던 금액의 배는 받고 그 건물 팔았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 식당 줬고 지금 쉬고 있다. 쉬면서 가게 이전할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중이야. 솔직히 사고만 치는 너 때문에 둘째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처가에 손 벌리며 정신 못 차린 막내 때문에 사돈 어른들께도 면모가 없어서 내가 그 돈의 일부를 너희 셋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었다. 근데 몇 년간 너희랑 며느리들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구나.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팔 생각이었던 난 건물 팔리기 전부터 아무 말 않고 너희를 시험해봤다. 사람 마음이 힘들면 잠깐은 치사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을 들여서 너희를 좀 지켜봤지. 근데 저번 내 생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젠 내 확실히 알겠어. 둘째 넌 내가 돈을 줘도 어차피 사고쳐서 물어내야 할 합의금으로 죄다 날릴 놈이야. 그렇다고 날 곧 죽을 늙은이 취급하면서 이제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둘째 며느리한테 내가 더 이상 고마워할 이유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지. 그리고 돈 있는 부모 없는 부모 차별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운운하는 막내네한텐 잘못된 투자의 결과가 뭔지 내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구나. 주식으로 수천씩 잃어본 놈이니 감수해야 될 투자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 나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 이젠 가치 없는 늙은이로 생각하는 막내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어머니, 그럼요. 그 돈 다 어쩌시려고요? 설마 형네 다 주신다는 건 아니죠? 왜 아니야? 건물 판 돈 절반은 전부 네 형하고 형수한테 줄 거다. 세상엔 네 형도 형이지만 네 형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니? 때 되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해. 자식들보다도 더 시애미 챙겨. 남편 내조 잘하고 시애미 위해서 시동생이든 동서든 안 가리고 진심으로 화내주는 이런 애가 또 어디 있냔 말이야. 난 이제 둘째고 막내고 며느리들 안 본다. 나한테 며느리는 이제 큰애 하나니까 너희 앞으로 내 생일이며 명절이며 일절 올 필요도 없다.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여기 와 있잖아요. 안 온 막내는 그렇다 치고 저까지 차별하시면 안 되죠. 네가 나보고 싶어서 온 거니? 너, 네 형 오기 전에 나한테 뭘 했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좀 해달라고 졸랐잖아. 면허 취소된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 차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돈 물어줘야 한다면서? 거기다가 내야 할 벌금까지 빌려달라고 말하려고 온 걸 가지고 어디 명절에 내 생각해서 얼굴 비쳤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 결정엔 변함없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돈 타령할 거면 너 당장 돌아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랐지 어머마.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하다. 너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큰 돈을 다 너희를 주면 다른 애들이 반발할 게 뻔하지 않니? 그렇다고 다 똑같이 나눠주자니 그 두 놈이 감사함을 모를 것 같아서 내 좀 지켜보다가 지금까지 왔다. 많이 서운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애초에 저희 돈도 아닌데 제가 왜 서운해해요. 어머님, 그 돈 저희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다. 그동안 너랑 아범한테 너무 고마워서라도 꼭 내가 주고 싶으니 내 마음을 부디 거절치 말아다오. 어머마, 넌 내 자식들보다도 더 날 부모로서 극진히 대해준 진정한 내 며느리이자 자식이야. 부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나와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다오. 그리고 그동안 힘들어했을 내 아들 옆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물론 시어머니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까지 모르셨겠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그동안의 고생이 충분히 위로받는 것 같아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드디어 대출금 상환의 압박에서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어 안도감마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오로지 시동생만이 한숨을 쉬더니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시동생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돈 이야기를 꺼내보려 안달복달하고 있더라고요. 끝내 시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시자 답답했는지 시동생은 낮에 부친 전을 집어먹으며 혼자 소주를 까기 시작했죠. 그러다 분노의 방향이 갑자기 동서를 향한 건지 조금 술에 취한 시동생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쭈, 안 받아?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 전화를 쌩 깐다 이거지? 좋아, 내가 오기로라도 받을 때까지 한다. 시동생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스피커폰 모드로 돌린 채 통화 종료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댔습니다. 그러다 몇 통 만에 결국 동서는 전화를 받았는데 시동생이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변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아마 잘못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 동서와 일행으로 보이는 친구의 대화가 심상치 않더군요. 자연스럽게 숨을 죽인 채 소리를 듣던 우리의 얼굴은 점차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죠. 야, 네 남편 계속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돼? 아, 술맛 떨어지게 뭘 받아. 짜증나게 왜 계속 전화질이래? 진동 멈춘 거 보니까 이제 포기했나 보지. 아, 나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집안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개털의 밥맛이야. 그래서 오늘 명절인데도 시댁 안 내려간 거야? 어, 나만 보면 귀걸이가 버스 손잡이만 하네. 치마가 짤래. 이러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란 여자부터 지만 세상 잘난 척하는 형님이란 년까지 다 재수없어 죽겠어. 그나마 회사가 좀 괜찮길래 멀쩡한 놈인 줄 알고 낚아챘더니 아휴, 남편이란 놈은 아주 개털에 망난이라니까. 아휴, 돈도 없는 시댁 놓친낸 잔소리할 거면 돈이나 주고 하던가. 돈도 없는 주제에 꼴의 어른이라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 내가 배알 꼴려 죽겠어. 그거 알아? 나 사실 난임 아니다. 결혼 전에 애를 2번이나 떼니까 자연 임신하기 힘든 몸이 됐는데 괜히 말에다가 책 잡힐까 봐 그냥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도 못하는 거라고 난리쳤어. 그걸 또 믿더라. 하긴 지들이 안 믿으면 어쩌겠어? 아무리 임신 안 된다고 해도 너 조심해. 너한테 돈 더 맡긴다고 꼬시는 남자들이랑 계속 놀아나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돼봐. 너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그냥 남편 애라고 확 속이고 나와버리지 뭐. 어차피 내가 만나는 놈들 다 유부남인데 그 놈들한테도 아내한테 알린다고 하고 돈도 좀 뜯어내고 완전 일석이조지. 야, 우리끼리 먹기 심심한데 나 만나는 남자한테 연락해서 술이나 더 사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동서는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는지 순간 아무 말도 없더군요. 휴대폰 액정에 뜬 시동생과의 통화 중 화면을 봐버린 거겠죠. 시동생은
나지막하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나 지금 서울로 바로 올라갈 테니까 넌 오늘 죽었어. 얼굴이 시뻘개진 채 통화를 끊은 시동생은 외투를 들고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기치 않게 동서의 실체를 알아챈 우리는 모두 벙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기까지 했죠. 아이고, 내가 살다 살다 정말 별꼴을 다 보는구나. 우리 집에 사람이 아니라 꼬리 9개 요물이 들어왔었어. 결국 그의 추석은 저희 세 식구와 시어머니까지 넷이서만 조촐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희 친정아빠는 동생 부부와 조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셨기에 우리 가족은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심란해하던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 수 있었죠. 추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남편의 통장으로 정말 거액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물론 서울의 건물값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돈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만큼은 충분히 큰 액수였어요. 시어머니의 큰 선물 덕분에 남편과 저는 즉시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죠. 당시 마스크 시국이 끝을 보이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했지만 이미 대출금이 쌓일 대로 쌓여 더는 감당하기 힘들 쯤이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역대급 동아줄을 내려주신 덕에 우리는 극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우린 추석이 끝난 주 주말 다시 시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화기애애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우당탕탕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나가보니 그곳엔 두 동서와 시동생들이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네 사람 다 일제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고 건방졌어요. 제가 요새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조바심이 나서 원망의 화살을 괜히 어머니께 돌렸나 봐요. 어머님, 제 남편이 자기가 돈 한 푼 못 받게 된 건 다 제 탓이라면서 저한테 너무 화를 내요. 어머님한테 싹싹 빌고 아주버니께 드리고 남은 돈이라도 더 못 받아오면 제가 고객들하고 놀아난 걸로 이혼소송 걸어버리겠대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전 그냥 실적 좀 더 올리려고 같이 술 좀 마시고 어울려준 건데 이 사람이 자꾸 제가 바람 폈다고 우겨서요. 어머님, 솔직히 이번 명절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거짓말하고 친구랑 논 거 인정해요. 근데 다른 땐 진짜 고객 유치하고 다니느라 정말 바빴어요. 진짜예요. 유산 문제는 솔직히 어느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편 될 사람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편한테 제발 저 좀 용서해달라고 설득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 조금이라도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네? 넌 그때 술 취해서 네가 다른 남자랑 임신하면 돈을 뜯어낼 거니 내 아들 자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을 거니 그렇게 했던 말 하나도 기억 못하니? 그런 말을 해대고서 그냥 실적 올리려고 어울렸다는 거짓말을 해? 난 이제 네가 콩으로 매줄 순대도 못 믿겠구나. 그리고 둘째 너, 둘째 며느리 죄가 없었어도 똑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엄하네 내 앞에 들이밀지 말고 이혼을 하려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때도 말했듯이 나한테 며느리는 이제 큰애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너희 두 부부 일은 내 알 바 아니다. 어머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그럼 둘째 형 말고 저는 좀 봐주세요. 어머니, 요새 시국 때문에 제 돈가스 가게 상황이 완전 최악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도움 좀 더 받으려고 처가에 갔는데 애엄마가 큰형수님이랑 통화하는 걸 그만 장인어른께서 들어버리셨어요. 그거 듣고 장인어른 엄청 대노하시면서 외동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으로 컸다고 다 큰 이 사람한테 몇 가지 드셨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부모도 저버린 인간이 처부모한테 고마움이나 제대로 느끼겠냐면서 도움은커녕 그때 빌려주신 돈도 차용증에 써있는 기한에 안 갚으면 소송 걸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면서 차용증을 썼었거든요. 그걸 치사하게 이렇게 쓰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어머님.
지금 저도 무직이고 애도 아직 5살인데 지금 애 아빠 가게 접으면 우리한테 빚밖에 안 남아요. 애 아빠 퇴직금 넣었던 주식도 폭락해서 다 손실났단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제가 아무리 빌어도 여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아빠랑 엄마가 절대 안 봐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한다면 진짜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게 나한테 진작 잘하지 그랬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뻥뻥 차버린 건 바로 너희들이야. 난 너희한테 더 이상 볼 일 없다. 그리고 내가 돈을 해주면 어차피 너희는 앞으로 또 받을 재산 없다고 다시 날 쓸데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늙은이 취급할 거 아니냐? 앞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이고 머리야. 됐으니까 너희도 그리고 진섭이 진성이 너희도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라.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도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로 안 그럴게요. 큰형님, 어머님이 큰형님은 좋아하시잖아요. 큰형님이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그때 제가 건방진 소리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허물 한 번쯤은 덮어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형님. 저 이혼 소송 당하면 위자료 물을 돈도 없고 제 남편이 이혼하게 되면 자기 이혼남 만든 저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명예훼손이든 뭐든 저희 회사에 죄다 까발려 버린다고까지 했어요. 직장까지 잃으면 제 인생 진짜 끝이에요.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시어머니께서 받아주실 기미가 안 보이자 두 동서는 이제 저한테까지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시동생은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부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싫어. 어머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나서서 말릴 판에 내가 왜? 지금껏 네 사람 모두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 고마움 한번 느낀 적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납작 엎드리고 원하는 거 다 얻어내면 다시 안면 몰수할 거 뻔히 다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내 부모 내가 챙기는 세상이라지만 자기 남편 힘들게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돈만 탐내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방님들, 어머님이 서방님들 낳을 때 한 명당 나중에 나한테 얼마씩 줄 거야 하고 계산해서 낳으셨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돈이 나오긴커녕 줄줄 새는 게 인지상정인데 자신의 돈, 젊음, 인생 다 바쳐가면서 서방님들 키워준 어머님을 고작 돈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 팽개쳐요? 동물원 짐승도 자기를 키워준 사육사한텐 평생 충성한답디다. 짐승만도 못한 자신들 인성을 부끄럽게 여기세요. 너희 형수 말 잘 들었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가 그동안은 어머니가 속상해할 거 아니까 참았는데 또 돈 얘기 꺼내면 그땐 아주 앞니부터 죄다 부러뜨릴 줄 알아. 하늘 같은 어머니께 효도는 못할 망정 더 이상의 불효는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럴 바엔 아예 이 포항 땅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알았어? 돈 얘기 말고 할 말 없으면 당장 어머니 집에서 나가. 그녀. 형, 진짜 이렇게 돈 다 꿀꺽하게야? 어머니, 저 끝까지 모른 척 하시면 이번엔 진짜 크게 사고치고 교도소라도 갈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 진짜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내 코! 그 와중에 큰 시동생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시어머니께 되도 않는 협박질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결국 눈이 돌아 시동생의 코에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코피가 터진 큰 시동생은 코를 부여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억울했는지 남편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은 누가 봐도 일부러인 듯 큰 시동생의 주먹에 살짝 맞고는 나머지는 모조리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며 집 밖으로 이미 쫓겨나 있던 세 사람 곁으로 엉덩이를 뻥 차서 쫓아내버렸죠. 너도 때렸으니까 쌍방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당장 꺼져.
그 뒤 네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한참을 밖에서 싸우다 사라지더군요. 차마 제 남편이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어머님, 당분간 쉬신다고 했죠? 그럼 저희 집에 한동안 올라가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때요? 괜히 여기 있다가 쟤네 계속 찾아오면 속만 시끄러우시잖아요. 그날 아들을 서울로 놀러 온 남동생네에게 맡긴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른들의 험한 모습을 그 어린애에게 안 보였어도 됐으니까요. 시어머니 또한 심신이 많이 지치셨는지 선뜻 저희 집으로 함께 올라오셨어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게 시동생과 동서들은 저희가 없는 틈을 타 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없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연히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 내 연놈을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쫓겨난 뒤에야 그들은 포기하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린 아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길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포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난 내 음식 파는 일이 좋다. 잠시 쉬었다가 이전에서 재오픈한다니까 단골들이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어디로 옮기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구나. 너희들 집에서 석 달이나 쉬었으니 다시 나도 식당 자리 알아보러 내려가야지. 우리 부부와 아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1년하고도 넉 달이나 더 지났네요. 다행히 저희 남편의 가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이악 물고 버틴 보람을 요즘 아주 톡톡히 느끼고 있죠. 우린 친정아빠가 빌려주신 2천만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이 아빠가 돈이 많진 않아도 우리 사위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 던져줄 보따리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어. 그 시길 잘 이겨내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구나. 시어머니도 친정아빠도 부모란 항상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지만 아직 두 분처럼 헌신적이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엔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죠. 저도 남편도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아들에게 좋은 부모로 남을 수 있기 위해 열심히 부모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두 시동생의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큰 시동생네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위자료를 뜯어내려 했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쳤던 사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더군요. 지금 시동생은 다니던 회사 근처에 혼자 원룸을 잡아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또다시 술 먹고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일로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사람 돼서 나타나기 전까진 당신께선 절대로 너를 보지 않겠다고 시동생에게 단단히 못을 박으셨죠. 그 와중에 시동생은 정말로 고객들과 부정한 만남을 가진 동서의 실체를 회사에 익명으로 신고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로 동서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더 엄청난 대반전이 있었더라고요. 동서는 고객들이 믿고 맡겼던 재산을 야금야금 몰래 뺏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거액을 물어주게 된 회사는 사직시킨 동서에게 또다시 소송을 걸어 동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돈이 없던 동서를 대신해 동서의 친정에선 그 돈을 전부 물어줬는데 그 일을 계기로 동서는 친정에서 호적에 파이듯 쫓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이혼한 재수 씨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는 걔들 경찰 불러서 쫓아낸 이후론 본 적 없잖아. 동서가 얼마 전에 나한테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왔어.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배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어야지 하고 그냥 끊어버렸지만 말이야. 당신은 어제 작은 서방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뭐래? 돈가스 가게 결국 문 닫았대. 그 와중에 다행히 식당 주방 직원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긴 했나 봐. 아무튼 작은 재수 씨 친정에서 진짜로 빌려준 돈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건 모양이야. 그거 갚으려고 가게 처분하고
집도 셋이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분리형 원룸 같은 곳으로 이사 간대. 그러면서 방 2개짜리로라도 가고 싶다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돈 귀한 줄 모르는 자식한테 줄 돈은 앞으로도 한 푼도 없을 거라고 못을 박으셨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걔한테 해주셨다는 말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끊어버렸지. 우리 조카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발 걔도 재수 씨도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어. 요즘 저희 시어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몇 달 전 이번에 사시던 집 근처에 다시 가게를 내셨는데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단골뿐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맛집으로 꽤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바쁘게 일하려니 몸이 안 따라준다면서 전화할 때마다 투덜거리시는데 그 말투 속에 내심 뿌듯해 하시는 게 느껴져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꼭 시댁에 내려가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께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식당 접으면 집 팔고 너희 집으로 올라가서 같이 삼아. 자, 약속, 도장, 복사까지 다 했다. 됐지? 아프신 거 숨기고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혼자 계시다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진짜 걱정돼서 그러니까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내복도 2개씩 껴입으세요. 무릎에 찬바람 들어요. 아유, 알겠다니깐. 애가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나보다 잔소리가 더 심해지니? 원래 딸은 나이 들수록 부모님 걱정이 늘어가는 법이에요. 저희 아빠는 요즘 귀 따갑다면서 제 전화도 피하세요. 그나마 아빠는 동생이랑 같이 사시니까 제 걱정이 덜한 거라고요. 어머님,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돈을 모아 3년 만에 방을 하나 더 늘려서 이사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시어머니가 와서 사실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을 미리 시어머니의 방으로 꾸며둘 생각이에요. 언젠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 날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곤 하죠. 2 시동생과 이젠 남남이 된 큰동서, 그리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호되게 뒤늦은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막내 동서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으론 자식들 걱정뿐인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 그들이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날엔 저와 남편도 윗사람으로서 마음을 열고 기꺼이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면 돈은 오히려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인간된 도리를 지키며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세상이 큰 선물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죠. 물론 시어머니가 주신 돈도 말도 안 될 만큼 감사한 선물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세상을 살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시어머니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된 듯 풍요로워졌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 넘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무언가만이 여러분을 비로소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